자, 이번 시간 이제 조선 후기의 경제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편이 후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의 경제를 먼저 공부를 할게요. 자, 조선 후기의 경제는 왜 중요하느냐? 요것이 이제 또 궁금하시겠죠? 자,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기에 가면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그렇죠? 그렇다 하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양반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신분제가 동요하게 됩니다. 신분제가 동요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제입니다. 그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경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돈이 최고인 세상으로 변화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요? 예전에는 돈이 있어 봐야 양반을 살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납속책이라든가 공명첩, 재산만 가지고 납부를 하면 양반을 살 수가 있다. 신분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선 후기 경제 사회편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 사회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 수치 체제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편은 또 수치 체제가 매우 중요하지요. 수치 체제 이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금을 걷는 법이죠. 그래서 전세와 공납 그리고 역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 공납, 역. 조선 전기에는 잘 돌아갔던 것이 조선 후기에 가면서 이상하게 망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금을 관리들이 수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다면 관리들이 이렇게 수탈하면서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전세부터 볼게요. 전세는 이제 토지세죠. 일종의 토지세예요. 땅에 내는 세금인데 예전에 그 과전법 체제, 과전법 체제에서는 토지 1결당 미국을 30두를 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세금을 징수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세종 때 공법이라는 것을 바꾸는데 공법이라는 것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정치편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조선 전기의 정치편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데 일단 기준이 풍흉의 기준으로 따라서 토지 1결당 4두에서 20두까지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 30두에서 20두, 최고 20두니까 많이 감소를 했고 4두로 감소했으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도 백성들이 조금 살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조선 후기 이렇게 가면서 그 관리들이 농간을 부립니다. 어떻게 관리들이 농간을 부리냐? 자, 흉년이에요. 대흉년, 풍년입니다. 풍흉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관리들이 흉년이 들었는데도 풍년이라고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풍년으로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20두예요. 근데 이제 관리들이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고 장부는 흉년으로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납부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관리들이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 관리들을 어떻게 다 색출을 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제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인조 때 이제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이놈 자식들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영정법으로 시행을 하자라는 제도인데요. 이 영정법이 전세의 그 수치체제 물란 전세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였죠. 일단 토지 1결당 미곡을 4도로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풍흉의 기준을 삼았지만 이때 풍흉의 기준을 삼지 않았죠. 그러면 풍년이건 흉년이건 간에 최하 등급 4두, 그렇죠? 1결당 토지 4두만, 미국 4두만 납부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화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일정 비율만 내면 끝나는 제도로 정액화 시켰으니 그것이 영정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두 받았을 때보다 4두 받으니까 그 징수받는 국가의 재정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보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충은 해야죠. 국가의 세금이 이제 바닥이 치면 보충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수수료, 운송비, 요런 것들, 그리고 보충비, 요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지주들에게 그 납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농민들이 먹고 살 땅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조금, 세금을 덜 내니까 먹고 살만 하겠다라고 하죠. 그렇죠. 맨 처음엔 살만 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 기준이 안 맞게 되는 거죠. 왜? 농민은 자작농이 많습니까? 소작농이 많죠? 소작농이 훨씬 많아요. 자작농은 거의 없어지는 인조면 조선 후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작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당에 토지 1결당 위곡 4두다. 이들은 뭐만 내죠? 2분의 1을 지주들에게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결당 토지를 갖지도 않은 사람들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에 혜택은 못 받았는데 아무튼 전세가 그랬다. 자, 수치제도의 개편 양과로 1번의 영정법이에요. 자, 전세를 볼게요. 인조 때 영정법을 시행하지요. 그래서 이제 판서로 정리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배경, 정부는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양안에서 빠진 은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지주들이요. 지주라고 하면 양반들이 대부분일 건데 이들이 은결이 뭐냐면 숨겨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숨겨놨으니까 장부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지주가 그 토지를 만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만결이 아니고 숨겨놨어요. 그래서 1000결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9000결은 다 숨겨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1000결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만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결색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전 사업을 토지 충령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내용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국 4두로 고정을 시켰고 전세가 정액화돼 버렸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세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보충비를 보충을 하면서 결국에 이건 누구? 땅 있는 사람, 지주에게 가지요. 지주에게 가는데 지주는 어떻게 소작농한테 전가를 시키니까 결국에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대동법을 할 겁니다. 대동법. 자, 이 대동법은요. 그 공납이에요. 공납. 이 공납이 그 백성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공납역 수치체제 세금 걷는 것 중에 공납이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개마고원에다가 문어를 특산품으로 납부해라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개마고원에 사람들이 문어가 어딘 줄 알아요? 문어 이쪽에 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황당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뭐 장부에 딱 보는데 필요한 거 특산품이 있는데요. 문어가 비었어. 그러면 안 낸 데가 어디지? 개마고원이니까 얘들 징수 받아 그래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산품인데 불구하고 문어 내야죠. 안 내면요 혼나죠. 그러니까 내려면 저쪽 가가지고 사와야 돼. 사가지고 납부. 아니 특산품은 그 동네에서 특산품이 나는 거 특이한 상품 요것인데 다른 지역 가가지고 내는 게 이게 특산품이냐 이거죠. 게다가 여기에서 이제 대구 지역 여기 대구에서 사과가 나는데 사과가 유명하죠. 자, 이 사과가 나서 이게 특산품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생산량은 100박스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조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150박스 내던 거 내라라고 하는 거죠. 50박스 비웠어요. 그러면 옆 동네 가지고 50박스 챙겨가지고 내는 거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게다가 여기에서 운송수단이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는 소 끌고 가야 돼요. 소 끌고 가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는 중간에 썩어버려요.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한 만큼 다시 가가지고 다시 갖고 와야 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들이 또 농간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상공, 그리고 별공, 그리고 진상 이것을 납부했던 것이 조선의 특산품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공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기공납, 별공은 별도의,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공납을 납부받는 것. 진상은 왕에게 진상하는 것이죠. 이렇게 납부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납부받다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방납이라고 하는 건데, 자, 관리들이요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서 이제 서리들이
서리들이 이제 중앙에 서리가 이제 머리를 씁니다. 여기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야 얘들아, 니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지. 게다가 썩고 막 그러니 힘들지. 차라리 그럴 거면 니들이 사과 100박스를 내잖아. 그러면 110박스만 낸다. 그래 110박스. 그래서 10박스는 내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100박스를 내가 대신 내줄게. 이게 대납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대납.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다,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체계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리들이요 박납의 폐단이 나오게 되는데 서리들이 머리를 써요. 뭐냐? 이제 우리 이제 그 수수료를 좀 올려야겠어. 그래서 50% 이제 150박스를 내야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날강도 같은 짓이야. 안 해, 나는 안 해. 그래 그러면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간다. 그랬더니 가는 길목이 끊겨 있어요. 왜? 이 서리들이 가가지고 끊어놨어. 게다가 여기 넘어갔어요. 산을 건너는데 산적이 그렇게 많은 거야. 산적들한테 다 털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얘들이 곳곳에 박아놓고 이 길을 끊어놓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세 공납역 중에 제일 그 백성들의 피해가 컸던 것이 이 공납제도예요. 자, 그래서 박납의 폐단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박납 폐단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이 일이 왜 생긴 거냐? 현물을 납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 현물을 납부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행한 것이 이 대동법인데 그 이전에 시행한 것이 여기에 이이나 유성룡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잘 봐라. 이것이 지금 현물 납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쌀로 내자. 그래서 수미법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미법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기준으로 땅을 가진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주들이 미친 듯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해군 때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대동법. 광해군 때 있어서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역시 토지 1결당 미국 16두 6두를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요 기준이에요. 대신 대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산품 대신 미, 포, 전, 쌀이나 비단, 배 혹은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16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16두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미국 12두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시행했는데 경기도에 처음 실시해요. 그래서 경기도부터 시행하자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시행을 했다가 덮였다가 시행을 했다가 덮였다가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토지를 기준으로 했죠. 토지를 기준으로 했더니 지주들의 부담이 양반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특산품인데 왜 땅을 가졌다고 돈을 더 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지만 지금 기준이 이렇게 되니까 기준을 땅으로 잡은 거이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데 그러다 지주들이 반대하니까 또 깨지고 그러면 또 하다가 깨지고 이것을 무한 반복을 해요. 했다가 안 됐다가 그랬다가 결국에 숙종 때 전국에 시행되는 것이 이 대동법입니다. 숙종 때 전국에 시행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전국에 시행됐을 때 숙종 때는 미국 12두로 기준을 했으니까 우리가 대동법이라고 하면 1결당 미국 12두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두 이런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가름해 가지고 쌀이나 포, 비단이나 삼배로 돈으로 납부하게 했었다라는 것. 이것이 대동법인데요. 일단 보면 현물징수가 아니니까 좀 낫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뭡니까? 지금 전세화 됐죠. 토지 기준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납임에도 불구하고 공납이 전세화되었다라는 거. 공납의 전세화가 돼버렸고요. 자, 조세가 이게 또 특징인데 금납화가 됩니다. 금납화라는 건 뭡니까? 금으로 납부한다? 그렇죠. 돈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납부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숙종 때 찍어낸 돈이 뭐죠? 화폐가 상평통보. 그렇죠. 그 유명한 상평통보인데 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숙종 때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돈으로 대납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것이 대동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대동법이잖아요. 국가에서 뭐가 필요해요? 현물이 필요해요. 현물이 필요한데 현물이 없단 말이죠. 왜?
이 쌀이나 포나 돈으로 납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야 현물이 필요한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현물 구입 상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이것이 공인이에요. 공인이 등장을 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그 국가에서 관청에서 돈을 받아요. 돈을 미리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이 현물을 사오는 거예요. 현물을 구입해서 사오는데 어디 가서 사올까요? 시장이죠. 이른바 장시에서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시가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더 편해졌어요. 왜요? 예전엔 쌀 가지고 가야죠. 그런데 지금 뭐 가지고 가요? 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상평통보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 이 대동법 시행과 맞물려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시가 번성을 하면서 전국 단위의 장시가 번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가 살아나게 되죠.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고 자 이러다가 이 단점도 생기는데요. 이 공인이요. 나중에는 뭘로? 도고로 선장을 하는데 이 도고는 독점적인 도매상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도고라는 애들은 뭐 하는 거냐면 허생전 보셨어요? 허생전이 그 공부를 하다가 이 안사람이 계속 막 바가지를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치고 나가서 상인 행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사잖아요. 그렇죠? 이 도고 이것이 도고인데 공인은 이제 보세요. 자, 이제 공인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렸더니 1년을 돌렸더니 이제 국가에서 뭐가 필요한지 대충 나오는 거야. 다음 달에 인삼이 필요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삼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상인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상인들한테 인삼을 줘야 되는데 인삼이 국가에서 분명히 필요로 할 거야. 그러면 공인이 이걸 알죠. 그래서 사돈의 판초까지 다 불러요. 그래서 야 인삼을 다 사와. 다 사가지고 집에다 쟁겨놔. 왜? 해봐. 인삼을 다 쟁겨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한 달 뒤에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인삼 사와야 돼. 인삼. 공인들을 불렀죠. 자 인삼 사와. 그랬는데 공인들이 막 떠들어나. 이 인삼이 씨가 마른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여기 저쪽에서 저는 인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나한테 줘, 나한테. 그런데 예전에 이게 한 뿌리에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10만 원이었는데 안 되겠어요. 이제 100만 원으로 올릴게요. 10배 남는 거지, 그렇죠? 이런데 그러면 난 그럼 못 사겠어. 그러지 마세요. 살 사람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폐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도고입니다. 도고. 그래서 독점적인 도매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인에서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책으로 갈게요. 양가로 2번에 이제 대동법. 이 판서는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양가로 2번에 대동법입니다. 공납이고 광해군에서 숙종 때까지. 배경은 뭐예요? 박납의 폐단 때문이에요. 배경 꼭 기억하시고. 자, 2번 대동법 시행의 전개입니다. 시행 과정. 대동법은 누구 때? 광해군 때 무엇을 설치합니까? 선해청. 이 선해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료에 선해청을 설치하고 무엇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선해청만 딱 봐도 광해군 나오고 선해청 나오면 이것이 대동법이구나 딱 아셔야 됩니다. 선해청을 설치해서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숙종 때 전국으로 시행됩니다. 이렇게 반대가 심해서 1608년에서 1708년까지 약 100여 년이 소요됐던 이유는 뭐죠? 여기 있죠. 지주들의 반대 때문이에요. 지주들이 반대합니다. 왜요? 왜 내가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납을 더 내야 되냐고 이렇게 되면서 100여 년이 소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자, 니은번 시행 내용입니다.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쌀, 삼배나 무명,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토지 1결당 미국 12도 납부하게 하는 것이 기준이었다. 디귿번 시행 지연의 원인은 뭐였어요? 지주들의 반대죠. 왜? 양반들이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반들이 뭐예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왜 토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영양. 국가에서 현물이 필요할 때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던 현물 구입사인 공인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인이 등장을 하면서 예전에는 자급자족 경제에서 이제 유통경제로 확대 발전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이 중간자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사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상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의 장시가 발달되고요. 그리고 이들은 도고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한계. 이 한계에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진상과 별봉은 계속 납부돼요. 요거는 따로 납부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현물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현물을 이제부터 받지 못했다 X예요. 그렇죠. 현물도 계속 납부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또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돼 가지고 모든 현물이 끝났다. 아니에요. 현물 납부는 계속됐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지방관들이 야 그건 지금 중앙에서 하는 거고 나는 아니야. 현물을 받아야겠어 하면 현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군역입니다. 군역도 만만치 않게 그 백성들을 짜증나게 했던 거죠. 군대 가는 건데요. 군역도 역시 판서로 정리하기로 또 볼게요. 자, 군역은 보법이 시행됐었죠. 그래서 양인 계병제입니다. 그래서 정군과 보인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보법이 시행됐는데요.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지요. 그래서 대립제가 성행합니다. 대신 군대를 가는 거죠.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대립제, 대신 가는 게 대신 세웠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하죠. 근데 이때는 호패를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대립제를 시행을 하는데 이것을 어딥니까? 지방관청에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야 니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안 되겠어. 방군수포제로 변경을 해요. 자 이것들 봐라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지 예, 그래 니들 얼마씩 받았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뀌어요. 계속 나는 군포를 대신 1년에 몇 필 받았고 돈을 얼마를 받았고 나는 쌀로 대신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방군수포제는 뭐냐면 지방관청에서 야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군포는 2필 군포로 납부를 하면 지방에서 니들 군역을 빼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군수포제를 실시했어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중앙관청에서 알아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군역을 가지고 장난을 쳐 지들이 배를 불려? 완전 이거 뇌물이야.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어. 국가에서 시행한다라고 해서 군적수포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법에서 군적수포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성행이 되었던 거고 이제부터 군대 가기 싫어? 이제 합법화 시켜버리는 거죠. 군대 가기 싫으면 대신 군포를 납부하면 군대를 면하게 해줄게. 군대 갔다 온 걸로 해줄게. 그래서 관청에서 일률적으로 징포해서 징수받아서 올려라. 이런 제도가 이제 시행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죠. 군포를 2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겨요. A, B, C라는 지역이 있는데 B라는 지역은 군포를 2필을 받았어요. 근데 A는 1필을 받아요. 근데 C는 3필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여기 나 이사할래? 이사 가고 막 그러니까 얘들이 다시 커져 3필 받고 얘들은 다시 1필 받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안 되겠다 해서 누가 영조께서 시행했던 법이 뭡니까? 이른바 균역법입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역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전국적으로 얼마씩 받았느냐 평균치를 내보니까 대략 군포가 2필 정도 납부를 받았구나. 그래? 이제부터 군필에서 1필로 감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군역을 담당을 하고 군포도 국가에서 징수를 받겠어 라고 했던 것이 균역법이에요. 엄청 좋죠. 군포 2필에서 1필로 감했으니까 50%가 절감됐잖아요. 대신 이게 단점이 있죠. 뭡니까?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치게 되죠. 그래서 국가의 재정 바닥된 거를 또 부족분이죠. 부족분을 보충해야 되죠. 그래서 지주들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미국 2두를 더 받았어요. 요렇게 이제 더 받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 어장세, 선박세, 염세 요런 것도 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선무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요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선무군관이라는 그 관직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반이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하나 줘요. 그래서 모두 다 군대를 가서 열심히 할 때 선무군관은 그게 아니고 포를 1필 더 받아요. 1필 더 받으면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무슨 별난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선무군관들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일종의 하사관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가가지고 하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지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은 아닌데 그 양반처럼 행세할 수 있는 그런 관직을 만든 거죠. 이것이 선무군관포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중인 정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선무군관은
정의를 내리기에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선무공간은 오른쪽에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에 선무공간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래서 군포 한피를 납부하는 선무공간은 양반층은 아니지만 양반은 아니에요. 근데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는 일부 상류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방의 토호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납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양가로 3번의 균역법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양난 이후에 불합리한 군포에 차별 징수가 있었고 군역이 문란했어요. 자, 동그라미 2번의 내용에서 보시면 원칙. 농민이 1년에 군포 몇 필? 한 필만 납부하면 군역을 이행한 것으로 봐준 거죠. 그래서 균역법이 시행됐고 니은 부족분의 보충 어떻게 하느냐. 자, 균역법의 시행으로 강소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미국 2두를 부담을 시켰고요.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공간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판비를 더 납부를 받았고요. 이렇게 보충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리고 어장세, 선박세 이런 걸로 인해서 보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이 결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주들이 어떻게 소작인하게 또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소작인이 또 이걸 내고 결국에는 또 이 수치제도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단 대동법은 정리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죠. 그 영정법도 정리를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영정법은 뭐 기억하면 되냐면 토지 1결당 4두. 그리고 또 그 뭡니까 풍흉의 기준이 없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수수료 운송비 보충비 끝. 수수료 운송비 보충비가 나오면 영정법. 그렇죠? 그리고 대동법은요. 다 알아야 돼요. 대동법의 배경이 뭐냐? 박납의 폐단이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었고 대동법에 그러면 시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 광해군부터 숙종 때까지 100여년에 거쳐서 됐다. 왜요? 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그럼 시행돼서 어떻게 된 거냐? 대납을 받은 거죠. 토지 1결당 미국 12두를 받았는데 쌀이나 포나 그리고 돈으로 대충 가름할 수 있게끔 해서 미국 12두로 공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납이 전세화됐고 급납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상인이 등장했으니 공인이에요. 그래서 공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뭡니까?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대동법의 결과 뭐냐? 공인의 등장. 그리고 이 장시가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의 번성, 장시의 번성, 경제 활성화 이거 대동법의 결과죠. 그리고 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공인이 발전된 게 뭐로 발전됩니까? 도구로 발전됐다. 요거까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군역법 같은 경우는 균역법이죠. 군역에 대해서 균역법인데 균역법을 왜 시행하게 되죠?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군적수포제 이 불합리한 징수 때문에 이게 시행이 돼서 영조라고 하면 군포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결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리고 선무공간, 어장세, 선박세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균역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죠? 힘들어. 자, 이제 그 페이지 그대로죠. 이 단원이 틀려진 거지. 2단원. 농업경제의 발전입니다. 자, 농업기술의 발전 양보를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기술이 발전했죠? 봅시다. 기억번 모내기법이 확대돼요. 이양법이 확대되고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 금지령. 왜 그러냐면 모내기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량이 늘어나고 좋은 건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금지시켜요. 왜 그러냐면 모내기는 가뭄에 취약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금지시켜요. 그런데 모내기법을 확대 발전을 시키면 농민들이 잘 살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잘 살아버리면 양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양반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 국가에서 야 이거 너무 확대되니까 일단 잡아놔봐. 그래서 가뭄에 취약하다라는 이유로 금지를 시키지만 확대가 막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게 되는 거. 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니은번 이모작이에요. 이모작 이양법은요. 옮길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판을 이게 조금씩 심죠. 그걸 해가지고 이것을 논에다가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거. 그래서 옮길 이자를 쓰는 것이고 이모작은 두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돌려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 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대돼요. 그래서 보리 농사가 굉장히 그 유행을 타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작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내는 돈 쌀로만 하지
보리에 대해서는 보리에 대해서는 소작농을 받지 않았어요.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을 때 보리를 막 줘가지고 그걸로 끼니 걸르고 그랬단 말이죠. 자, 디귿번에 견종법, 밭 고랑에 씨를 뿌리는 견종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밭 이랑에다가 씨를 뿌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막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밭 고랑에다가 여기에다 씨를 뿌리니까 이제 안 날아가고 잘 크더라라는 거죠. 요것이 이제 견종법. 자, 구황작물이 있습니다. 구황작물. 그래서 고구마 그리고 감자. 조선 후기에 고구마와 감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고구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단독 출제. 그래서 고구마는 어디에서 가져왔느냐라는 건데 일본에서 들어오고 감자는 청나라에서 들어옵니다.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이걸 외우자. 고등학교 1학년은 감청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얘들이 선생님을 막 전화해서 막 신고했고 막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감청을 하면 안 되지만 외우기 위해서. 자, 228쪽입니다. 228쪽 우리가 농업기술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표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려, 윤작법, 2년 3작의 윤작법이 시작된 것은 고려. 그렇죠? 12법 실시한 것 고려죠. 그래서 감소하기 시작해요. 휴경지가. 확대됐고요. 그 농상집요죠. 이것은 이 암이 고려 말에 원나라의 농법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 윤작법이 시행되는데 돌려짓기.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것이 조선 전기. 자, 12법이 확대됩니다. 12법이 발달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휴경지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죠? 자, 확대 이모작이 됐고 면방직 기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목화씨를 가져왔고 재배를 했고 조선에 넘어왔을 때 면을 짠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농서는 농사직설 금양잡록 같은 이 농법서가 조선 전기에 유행했고 조선 후기에 보시면 광작이 있어요. 그렇죠? 광작으로 인해서 농민계층이 분화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 광작 조선 후기 이렇게 보시고 확대 이양법 이모작의 전국적 시행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로 보시면 됩니다. 농가 집성 뭐 색경 산림경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번 알아두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농법서를 가지고 시기를 맞추는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분명히 그 자료는 조선 후기 자료인데 이 앞에다 농상집요 나오거나 농사직설 나오거나 막 그래버려요.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광작이라는 거 넓게 짓는 거 우리가 그 경제편에서 잠깐 조선 전기 경제편인가요? 뭐 거기에서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광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광작은 1인당 경지 면적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넓게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 지주들이 어떻게 막 확대를 시키면서 지주가 막 커지고 그러면서 소작농을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농민도 역시 분화가 되는데 농민 계층이 이제 광작에 의해서 조금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 일단 상층 농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땅을 안 팔고 자기가 오히려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들이는 이런 대지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부농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농층은 조금 있다가 뭘로 됩니까? 이들은 목적이 뭐예요? 양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양반, 이름하여 신양이라고 부르는데 양반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부농이고요. 자, 지주는 또 땅을 그대로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지주는 소작농을 경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소작농을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지죠. 소작농을 경영했다. 소작농도 농민, 지주도 농민이에요. 농민이 농민을 부리는, 그러니까 농민이 농민을 하대하고 존대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리죠. 자, 중층은 이렇게 대지주는 아니지만 자작농,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조그맣게 내 땅을 일구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중층. 그리고 소작농도 역시 중층에 속해요. 그러면 하층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작농 못하죠. 그러니까 광산으로 가버려. 에이, 난 광산 갈래. 어촌으로 가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유랑해버리는 거죠. 에이, 나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초적이 되는 거죠. 도적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임노동자로도 갑니다. 임노동자는 뭡니까?
소작농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감을 대신해 주는 거죠. 임노동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양반이 조금 있으면 이제 분화되는데 양반 분화되기 전에 농민부터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돈 많은 농민들이 뭐가 된다? 양반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광작입니다. 광작. 1인당 경작지를 확대해서 경작했던 광작이에요. 혼자 넓게 짓는 거죠.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분홍으로 발전하고요. 자, 그리고 또 상품 작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상품 작물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상품 작물은 말 그대로 작물인데요. 어떤 작물이 상품. 그러니까 팔기 위한 거,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시의 확대. 그렇죠?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장에 가가지고 이 팔기 위한 작물. 그래서 원칙은 대부분이 밭농사입니다. 밭농사. 그래서 모시, 인삼 이런 것들, 그렇죠? 담배 이런 것들이 밭농사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예외적으로 논농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상품 작물의 등장입니다. 기억번 상품 작물. 농민들은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 이것이 상품 작물이에요. 그래서 인삼, 담배, 목화, 채소, 약초 이런 것들이 상품 작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 그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농민들은 밭에 심는 것이 곡물만이 아니고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 농사도 잘 지으면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배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죠. 상품 작물의 내용입니다. 자, 원칙은 밭농사인데요. 예외적으로 논농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쌀을 팔아봤어요. 쌀을 내다 팔아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쌀이 돈을 대신하는 장치가 되죠. 그래서 미포전,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쌀로도 가늠하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없다. 근데 난 쌀로 내야 돼. 그럼 쌀을 사가지고 내겠죠. 그러니까 이때 쌀을 내는데 이 쌀이 남는 게 엄청나더라라는 거죠. 쌀의 이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상품 작물 다 밭을 농사지고 있는데 밭을 논으로 변경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밭을 논으로 바꾼 사람이 많았으니까 논농사 상품 작물인데 왜 밭농사가 중심입니까?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논을 밭으로 바꿔야 상품 작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이렇게 바꾸는 게 예외인 거예요. 그렇죠?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을 하셔야죠. 원칙은 뭐예요? 밭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품 작물이고 쌀의 이윤이 극대화되면서 이때 잠깐 예외적으로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논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것이. 자, 됐습니다. 니은번에 쌀의 상품화. 조선 후기에 쌀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생겼다. 자, 양괄호 2번에 농민의 몰락이에요. 토지 상실. 그래서 몰락해버렸죠. 하층 농민. 동그라미 2번 소작시가 상실을 했습니다. 광작이 되면서 소작농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조선 후기에 가면 또 농민의 수가 늡니까 줄어듭니까? 농민의 수가 줄어들게 되죠. 농민의 수가 줄어드니까 이 소작농 구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농민의 지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이게 뭐 이렇게 되냐, 그렇죠? 농민들이요, 지주가 야 농사 안 줘? 안 지면 이거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어쩔 건데? 그럼 너 자를 거야? 잘로! 나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돼. 지주들이 많아. 지주들은 많고요. 소작농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생겨요. 자, 2번에 소작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양괄호 1번에 타조법과 도조법. 자, 그것은 이제 그 표로 가름을 할게요. 소작료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작료가 몇 프로죠? 보통 2분의 1, 50%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죠. 힘들어 죽겠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쟁의 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소작쟁이, 소작료를 낮춰달라라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소작료는 2분의 1입니다. 그게 뭐냐면 타조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율지대지요. 비율로 받는 거예요. 정율지대. 그래서 소작료를 보통 2분의 1로 납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납부 받으니까 안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반을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이 농민이 소작농이에요. 소작농민인데
A라는 그 지주가 있죠. 이 지주가 매일매일 감시해요. 그러면서 너 노네, 놀아, 야 일 안 해, 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작농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100이라는 농작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지주는 얼마 받아요? 50 받죠.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200을 받게 되면 지주는 얼마 받죠? 100을 받죠. 그러니까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의 간섭이 폭발적으로 늘어버려요. 지주가 간섭하고요. 그리고 많이 벌었지? 너 이렇게 많이 번 이유는 뭐야? 내 덕분이지. 그러니까 모든 종자라든가 농기구 있죠? 농기구 이런 것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비용은 네가 부담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부담했던 것이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앉아서 이 50, 100 받고요. 나머지 거를 여기에서 다 분담한 다음에 또 거기에서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소작농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지금 반말 찍찍하면서 뭐라고 해요? 일 시키고 있죠. 이게 뭐예요? 신분적인 예속 아닙니까? 그래서 신분적 예속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조선 전기였어요. 자, 그런데 소작쟁이가 막 일어나면서 지주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인간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도조법을 시행하자라는 도조법 제도로 확대로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정액지대로 가는 겁니다. 정액지대. 이러지 말고 정액으로 가자라는 거죠. 비율을 정해놓고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이때랑 전혀 틀려져요. 뭐냐? 자, A라는 B라는 사람 소작농과 지주가 있는데 얘들끼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내가 너에게 무조건 100이라는 수치를 주겠다라는 거죠. 100만 원 줄게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얘가 90을 벌었어. 그래도 1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100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좋죠. 누가 좋아요? 지주가 좋아요. 그런데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300을 벌었어요. 근데 계약했죠? 얼마 주기로 했어요? 100만. 그러면 얼마 남아요? 200 남죠. 이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액지대가 이 소작농에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도지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민 중에서도 으뜸이죠. 잘 산다. 소작농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간섭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주가 뭐 놀고 먹어도 네가 놀아? 그래 네 마음대로 네 50 벌지. 그래 네 50을 채워서 나한테 100만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의 간섭이 없어지고요. 종자 농기구 부담도 누가 해요? 지주가 부담해요. 왜 이렇게 되냐? 자, 여기에서 지금 아까 보셨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배가 불렀죠. 그러니까 야, 나 이렇게 됐는데 네가 이거 지주라면 당신이 이런 거 부담해줘야죠. 야, 싫어, 안 해. 그럼 마세요. 나는 C라는 사람한테 가서 소작 지을게요. 그러면 A가 나머지 D라는 사람을 구해야죠. 소작농을 구해야 되는데 없어요. 왜? 농민 수가 줄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이긴 사람들, 이긴 농민들이 도지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경제적인 신분관계, 경제적인 계약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완전히 상하관계야. 그렇죠? 예속돼가지고 무슨 노비처럼 부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약관계예요. 싫어? 나 안 해. 그렇죠? 거의 좀 대등해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번에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 상업의 발달과 화폐의 사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 도조법이죠. 어떤 게 더 좋죠? 도조법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농민 입장이지 양반 입장이 아니잖아요. 양반 입장이요? 귀족, 여러분들 돈 많으세요? 그게 아니죠.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작료를 타도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됐어. 야, 자,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 한번 볼게요. 상업이 발달합니다. 자, 양괄호 1번에 시장이 번성하죠. 동그라미 1번에 장시의 발달 한번 볼게요. 자, 15세기에 장시가 등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8세기에 가면 전국의 천여 개소가 개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농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이촌양도 도시로 가죠. 도시로 가면서 부세 조세도 급납화되니까 돈이 막 돌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도니까 또 대동법 시행해서 돈이 도니까 사상, 그러니까 시장이 발달하잖아요. 시장이 발달하니까 관상도 있지만 사상도 발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인이 등장하면서 공인이 도구의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뭐가 최고인 세상이에요? 돈이 최고인 세상이 점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인식 자체는 돈이 있으면 양반도 살 수 있고 매우 살기 좋다라는 자본주의 인식이 점차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상. 장시의 연성,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이연, 칠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조선 전기에 관상이 있었어요. 관상. 관상이라고 하면 보통 시전상인인데 시전상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로거리에 이렇게 해서 관에서 허가받은 상인들이죠. 그래서 유기전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어상인인데 이쪽에 난잡한 상행위가 시작이 됐어요. 이른바 난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계란이 왔어요. 막 그런 거 있죠. 자판 깔고 허가도 받은 무허가 상인들이 막 여기에 판 깔고 막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인들이 그 일반 백성들이 가다가 여기를 갈 것을 여기가 좀 더 싸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막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전 상인들이 열받아요. 왜? 아니 우리는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얘들은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는 뭐 땅 파서 장사해요? 돈이 남아가지고 세금 내요? 그러니까 관청에다 맨날 얘기하는 거야. 야, 얘들 지금 이렇게 하는데 무허가인데 니들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관청에서 뛰어가죠. 호루라기 불고 삐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슉 도망가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 없잖아요. 이 불쌍한 상인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없네. 그냥 돌아가요. 그럼 다시 또 오는 거죠. 이른바 이것이 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전이라고 합니다. 난전. 그래서 관상과 대비되는 얘기로 뭐라고 부르죠?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적인 상인. 그래서 사상인데 이른바 난전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시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난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시전상인들이 폭발을 해요. 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지 않냐. 얘들 잘못된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니들이 좀 차라리 도와줘라. 그래서 뭐야 그게? 우리가 이걸 줄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뭡니까? 이른바 금난전권을 지급한 거예요. 누구한테? 시전상인한테.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시전상인들이 완장차고 가가지고 난전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시전상인들 막 가죠. 그러면서 깡패처럼 막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몰라? 나 시전이야. 금난전권 갖고 있어. 막 들어. 그러니까 얘들이 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저쪽 변두리로 가버립니다. 뭐 지금의 이제 강남 쪽, 그렇죠? 그래서 이연 칠패, 뭐 송파, 뭐 이연 칠패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 종로거리 한 가운데는 관상이 그리고 이쪽에 사상이 이렇게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는 상인들이죠. 그런데 이 금난 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뭐예요? 이제 관상만 이렇게 이제 관에서 허가받고 사상은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이 정조 때 가니까요. 정조 때 가면 누가 수가 폭발적으로 되냐면 자, 이 시전상인보다 사상이라는 놈들이 전국적으로 왜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장시가 확대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관상일까요? 대부분 사상이죠. 이 시전상인 요만큼인데 사상이 요만큼.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이 시점까지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래도 관에 눈치 보면서 장사도 잘 안 돼. 근데 경제도 뭐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이 경제는 누가 돌려요? 사상들이 돌리고 있어요. 돈이 막 유통되니까. 그렇죠? 시전상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조 때 가서 안 되겠다. 이 난전도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난정권을 철폐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니 이것이 신해년에 상공업을 통했다. 신해통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정조 때 신해통공 시행하면서 이 사상의 활동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공업을 유통 활발하게 했다라는 것이 정조예요. 그렇죠? 이때 그러면 이 시전상인들이 바보입니까? 열받죠. 야, 니들 이러면 재미없어. 우리도 사상처럼 할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지 마. 대신 얘들한테는 주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줄게. 그게 뭔데? 유기전은 계속 니들이 할 수 있게끔 독점 판매권을 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시전상인들은 유기전 독점 판매권을 가졌고 대신 금난정권이 철폐되는 신해통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우리가 양과로 이번에 사상의 종류를, 상인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관상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관상, 그래서 기역번에 시전상인 있죠. 한양에 있었고 유기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기전에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이것이 시전상인. 그래서 금난정권을 갖고 있었죠.
자, 니은번의 공인입니다. 대동법 시행으로 현물을 구입하는 현물 구입자가 생겼고요. 국가수요품 조달, 그래서 도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또 대동법 공인. 자, 디귿법, 디귿번 보호부상입니다. 그래서 보호상과 부상 역시 관상이라고 했고요. 사상인데요. 이 사상은요,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는 판서로 미리 보기인가요? 그것을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림으로 싸그리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의주에 있죠. 의주, 그리고 평양, 그리고 여기에 개성, 그리고 여기에 한양, 한양. 자, 여기에 동래, 부산 동래,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이 상인들을 아셔야 돼요. 자, 의주에 있었던 사상, 만상이라고 부릅니다. 만상. 자, 이 만상은요, 어디랑 가까워요? 청나라랑 가깝죠. 그래서 대청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무역을 했던 상인 만상이고요. 이 평양은 유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상도 역시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청무역에 종사를 했다라는 거고, 개성상인은요. 이 개성은 예전에 송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송도상인, 송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송도상인, 송상. 그래서 이들 송상은 우리 조선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가 참 좋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중개무역을 번성시켜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담당했던 상인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또 인삼을 재배합니다. 인삼을 재배해서 이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중개무역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송방이라는 전국적인 대리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국적 유통망 송방이에요. 그래서 이 송방을 갖고 있었고 매우 중요해요. 자, 한양에는 우리가 지금 한강이 흐르죠.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 그러니까 서울 경강상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강상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경강상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배로 운송을 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운송업, 그리고 배, 선박업에 종사를 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경강상인.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고, 여기 동래상인은 줄여서 내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상. 그래서 이쪽은 어디하고 가까워요? 일본하고 가깝죠. 그래서 대일본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청무역의 이 국제상인, 일종의 국제상인이잖아요. 의주의 만상과 내상은 무엇이 있었냐면 개시와 후시가 있었습니다. 개시, 후시. 이게 뭐냐면, 개시는 뭐냐면요, 공무역이에요. 공무역. 그리고 후시는 사무역입니다. 사무역. 이 개시와 후시가 발달을 하고 있었던 게 윗동네 아랫동네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과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의주상인 만상은요, 수출해야죠. 수출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거 뭐 있겠어요? 여기에서 중개무역, 인삼이 가운데 있으니까 인삼을 퍼다 날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이라든가 인삼을 수출했고요. 수입은 무엇을 했을까요? 수입은 예전에 우리가 고대사인가? 고대사의 고대 경제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서적, 약재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썼단 말이죠. 그렇죠? 청나라에서 들어왔고, 자, 그러면 수입 수출 또 있는 거 어디예요? 일본. 그렇죠? 그래서 수출은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한가운데 인삼이잖아요. 인삼. 그렇죠? 그래서 수출은 인삼을 수출을 했고요. 수입은 무엇을 했냐면, 얘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유황이라든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유황 그리고 구리, 그리고 또 하나 은, 이런 것들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이 이쪽으로 오죠. 수입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거쳐서 이쪽으로 가서 은을 팔아버리죠. 그렇죠? 은. 이렇게 수출을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수입.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우리가 이익을 취득했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동래에 살고 있는 만상은 막 이렇게 나오고 의주에서 활동했던 유상은 이렇게 나와. 막 이렇게 이제 바꾸니까 이름도 아셔야 되고요. 일단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송상이에요. 송상 요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돼요. 송방 전국적인 유통망 송방을 갖고 있었고 인삼을 재배했고 중개무역을 담당했다. 아이고 개성상입니다. 그렇죠? 요거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의주의 만상이에요. 의주의 만상 그래서 대청무역에 종사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은이나 인삼을 수출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의주의 만상이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동래의 내상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뭐를 유황이나 구리를 우리가 수입해 왔다 1번 무역 그래서 내상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평양은 내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 가지고 장난칠 때 나와요. 평양에서 활동했던 만상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만 체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사상이죠. 판서로 정리하기 위에 사상이 나와 있어요. 자, 한양에 난전이 있죠. 그래서 시전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상인, 그래서 2연이나 7패로 이 시전 상인들한테 밀려서 난전으로 이제 바깥으로 도시 바깥쪽으로 이제 나갔다라고 보시고 니은번의 기타 사상에 만상의 의주의 만상, 그렇죠? 평양의 유상, 그리고 개성의 송상, 그리고 한양 경강상인, 그렇죠? 그리고 내상 이렇게 그래서 그 아래에 표시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로. 됐습니다. 자, 양괄호 3번에 상업의 변화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가면요 이렇게 활발한 무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배로 운반하는 이렇게 큰 선박들이 큰 영업 상업행위 상행위들이 이제 그 발달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 포구에서 상업 활동이 번성을 하니 그것이 이제 포구 상업이라고 하고 이 상권을 가지고 포구 상권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포구 상권 동그라미 1번 포구 상권입니다. 포구가 18세기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배로 운반하는 거 이걸 무시할 수 없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선상입니다.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포구에서 상행이 하고 운송업에 종사했고 그래서 대부분 누가요? 경강상인. 그렇죠? 배로 운반할 수 있잖아요. 강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3번에 객주와 여각이 있는데 자, 객주와 여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객주, 여각 자, 포구가 있어요. 항구에 정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좀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뭐가 있어요? 주막이 있어요. 주막. 이 주막에서 우리가 TV에 보면 주모, 뭐 술 가지고 오게, 뭐 술 파는 술집 주인 아니에요. 주막에서는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주막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을 객주와 여각이라고 부르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객주와 여각,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신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업도 있고 부수적으로 운송업도 있어요. 그리고 보관업, 나 여기에다 뭐 맡길게요. 그리고 갔다 올게요. 보관업도 있고요. 그리고 숙박업, 잠도 잡고요. 그리고 금융업, 내가 돈을 안 갖고 왔네. 돈 좀 빌려주세요.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했던 주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나 영화는 다 잘못돼 있지. 주막에서는 그냥 술만 팔고 잠자리 제공하고 그런 줄 알아. 자, 양괄호 4번에 그 포구상업의 사료 있죠. 이 사료 잘 나옵니다. 체크 잘 해두시고요. 양괄호 4번에 이제 대외무역의 발달이죠. 그래서 청과의 무역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공적인 무역 뭐라고? 개시, 사적인 무역 후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일본 외관 개시 그러니까 공무역이겠죠. 뭐 유황과 구리, 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입했다라는 거. 자, 양괄호 5번에 화폐를 사용합니다. 화폐. 그래서 보급 동그라미 1번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날개를 한번 볼게요. 조선 화폐의 발달 그래서 표로 정리가 돼 있죠. 세종 때 조선 통보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인조 때 상평 통보를 처음 찍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보면 돼요? 그 아래 숙종 때.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돈이 뭡니까? 상평 통보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종 때 당백전이 있고 백동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근현대사 가면 제가 또 해드려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화폐 사용 동그라미 2번에 동정 유통입니다. 상평 통보가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막 도니까요. 돈을 가진 지주들이 요거 괜찮네. 그래서 돈을 자기 집 금고에다 넣어놓고 안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부족한 현상, 전황이 발생을 합니다. 전황이 발생하니까 돈이 없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나는데 그렇죠? 돈이 많았을 때 그 시중에 많이 유통될 때 물가 상승하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돼요. 디플레이션이 와요.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하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경제가 마비돼요. 돈으로 돌리는 세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라는 실학자는 이 사회 문제가 돈 때문이 그런다라는 거죠. 이 돈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패전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 왜 그래요? 전황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신용화폐가 등장을 하는데 환, 어음 이런 것도 요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자, 수공업과 광업, 양괄호 1번에 수공업. 그래요. 수공업과 광업은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 남았는데 좀 애매하긴 한데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